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챕터 4 신교재로 276페이지 전자금융 파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전자금융 파트는 그렇게 여러분 출제될 수 있는 논점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기출 문제랑 그리고 좀 논점이 될 만한 것들 정도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페이지 276페이지 전자금융의 의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들 전자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기본적인 계략적인 어떤 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예전에는 어떤 그 금융 업무를 하기 위해서 직접 그 금융기관에 창구를 찾아가서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은 어떤 전화기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모바일, 그 핸드폰으로 자, 우리가 필요한 어떤 금융 업무를 할 수 있게끔 한 게,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전자금융입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전자금융이란 금융기관 등이 뭐 CD, ATM기라든지 아니면 전화기, 컴퓨터 등의 전자적 장치를 통해서 제공하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자, 우리가 거기에 어떤 그런 전자적 장치에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필요하잖아요. 가령 우리 개인의 어떤 고객을 식별할 수 있는 어떤 비밀번호라든지 카드 같은 그런 전자적 장치를 통해 가지고 어떤 접근화된 접근 매체를 이용해서 자동화된 방식으로 금융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금융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개념 정도 알아두시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창고에 가가지고 금융기관 그 직원들, 그 수납 직원한테 어떤 업무를 의뢰를 하고 그분이 이제 그 전산화된 기기로 어떤 작업을 한다면 그것은 전자금융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뭐 핸드폰이라든지 우리 컴퓨터, 인터넷으로 어떤 금융 업무를 직접 하는 것을 우리가 전자금융이라고 하지, 우리가 의뢰한 것을 금융기관 직원이 그 전자된 장치, 전자 방식으로 어떤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 입력하는 것은 전자금융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금융 거래는 고객이 직접 전자적 장치를 조작하거나 접근 매체를 제시하는 데서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이 금융기관 직원과 창구에서 직접 대면해서 뭐 다행 송금하거나 공과금 납부, 뭐 현금 인출 이런 거 아무리 하더라도 금융기관이 아무리 그 과정을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하더라도 전자금융 거래로 간주하지는 않는다. 요 개념 정도만 그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달 채널이라서 전자적 장치, 그 전자적 장치이자 우리 중간쯤에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어떤 전달 채널로는 여러분 금융기관의 영업적 창구를 들 수 있는데, 그렇지만 그 영업적 창구 말고 우리가 하는 어떤 전자적 장치에는 뭐가 있다? CD, ATM기라든지 전화기, 컴퓨터, 카드 단말기 등의 어떤 전자적 장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런 전자적 장치는 자, 누구나 다 접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을 어떤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접근 매체입니다. 접근 매체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우리가 ATM기에서 우리가 제 계좌에서 현금을 뽑으려면 자, 제 카드를 투입해야 되겠죠. 제 카드를 투입하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식별을 하고 이 사람의 어떤 금융거래를 인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또는 뭐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 접근 매체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자 전자적 장치로서 어떤 전달 채널에는 어떤 핸드폰이라든지 ATM기 아니면 인터넷, 전화기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체크하시고, 그러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접근 매체로서는 아이디, 비밀번호, 카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정도, 그렇게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는 뭐 어떤 이런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도 있습니까? 뭐 지문 인식 기기도 있고, 그다음 뭐 홍채 인식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라는 거, 그렇게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실 게 자, 전자금융의 특징인데, 자, 전자금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직접 우리가 우체국 창구든 금융기관 창구에서 직접 그 직원과 대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대면,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현금을 인출하려고 해도 어떻게 했습니까? 창구에 가서 직접 현금 인출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그 금융기관 직원한테 줬잖아요. 그런 게 이제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대면, 비서면 거래가 전자금융의 가장 큰 특징이다라는 거,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전자금융이라는 건, 자, 우리가 요즘엔 전자금융을 많이 이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전자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편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전자금융의 장점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고, 그에 반해서 어떤 제도를 실행함에 있어서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그에 따른 어떤 뭐 단점도 있을 거니까 장점, 단점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전자금융의 장점과 단점은 여러분 일반 기본적인 상식으로도 여러분들 충분히 인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볍게 그냥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재 277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자, 전자금융의 비대면 비서면적 특성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뭐다? 그렇죠. 금융기관의 영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24시간 동안 연중 무휴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 영업점, 그 근무 시간 내에 어떤 그런 금융 업무를 처리를 했어야 됐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어떤 영업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편한 장소에서 여러분들 금융 업무를 볼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다음 영업증 창구 대신에 집이나 사무실에서 또는 밖에서 이동하는 도중에도 뭐 단순한 입출금, 뭐 공과금 납부는 물론 대출까지 그런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 거의 모든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 그 다음 여러분들 그렇죠. 아무래도 창구 거래를 하다 보면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에 따른 어떤 수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과될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자금융을 한다고 그런 수수료가 무조건 면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창구 이용보다는 분명히 그 수수료가 저렴할 거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면서 편리하고 빠르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더 중요한 게 여러분 278페이지 이런 말 정도는 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전자금융은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전자금융 서비스 채널의 다양화를 통해 고객의 영업점 방문 횟수를 감소시킴으로써 자, 금융기관에게는 효율적인 창구 운영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거. 자, 예전 같으면 정말 우리 단순한 어떤 예금 인출이라든지 입금 같은 경우도 어떻겠습니까? 영업장 창구를 통해서 그런 금융기관 직원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거래를 그런 거래가 가능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래가 지금은 직접 영업적 창구를 활용하지 않고 개인이 알아서 다 함으로써 금융기관 직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전 같은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닌 정말 뭐 상담,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상담이라든지 그런 좀 심도 있고 좀 반드시 그 어떤 개인이 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심도 있는 상담도 가능하고 그다음 또 불필요한 인력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력 감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금융의 어떤 기업의 어떤 효율성을 갖다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최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들 뭐다? 전자금융에서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아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빠르고 뭐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지만 보다 창구의 효율성. 창구의 효율적 운영이다. 네, 창구의 효율적 운영. 자, 이게 여러분들 의미하는 바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업무에 대해서만 우리 금융기관 직원들의 인력을 투입함으로써 창구의 어떤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요즘 전자금융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금융에 이런 장점이 있다면 자, 거기에 따른 이면 내지 뭐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전자금융의 단점은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기기를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익숙한데 그런 기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기기에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전자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많고, 그 다음 또 조작, 버튼의 어떤 실수,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또 금융기관의 어떤 금융 업무에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아까 접근 매체로서 아이디라든지 비밀번호 그런 걸 요구한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어떤 도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금융거래가 정당한 예금주에게 그런 예금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악용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게 바로 이면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금융 이면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그 중간쯤에 보시면 고객 본인도 모르게 거래가 발생하거나 고객의 조작 실수 등으로 이중 거래가 발생할 경우 사후 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그렇죠? 금융기관 자체에서는 그런 비밀번호 아이디나 그런 거 같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전자금융에서는 그게 입력된 대로 처리를 하니까 그 금융기관에서는 자체에서는 어떤 그런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항변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중에 정당한 우리 예금주가 와서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진정한 권리자라는 거, 또 그리고 이중 거래가 됐다는 거 바로 잡아달라라는 정정을 신청한다면 그게 바로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후 절차가 복잡하다라는 그런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그 다음 여러분들 보시면 보안에 취약하고 그 다음 해크의 침입, 전산장애 등으로 인해서 뜻하지 않은 큰 폐해를 입을 수 있다. 그 다음 개인의 어떤 신상 정보라든지 그런 것들이 유출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런 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전자금융의 발전 단계라고 되어 있는데 전자금융 거래의 시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업무의 전산화, 그 다음 은행 공동의 전산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 큰
의미는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그렇죠. 당연히 전자금융거래가 예전보다는 점점 진화 발전되어 왔으니까 그런 과정들을 그냥 한번 정리한 거니까 그냥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 그다음 은행 공동의 전산망.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들 어느 한 금융기관에만 그런 전산금융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어떤 효율적인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많이 보편화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은행마다 그러한 전산망을 구축함으로 해서 뭐 타행 송금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가능하게끔 하고, 어쨌든 그렇게 전산망이 각 은행마다 다 갖춰져야지만이 여러분들 고객 입장에서는 훨씬 더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전자금융거래 확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인터넷이 등장하고 서비스 전달 채널이 다양화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뭐 전자금융 확산의 한 양상 모습이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또한 이제 금융기관의 환경 변화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자 금융기관 자체도 예전에는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상품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리 고객이 그게 따라가는 입장에서요. 그렇지만은 자 이런 각종 인터넷이라든지 그런 어떤 정보를 많이 접함으로 해서 우리가 쉽게 각 금융기관의 어떤 서비스라든지 상품 같은 거 그런 거 비교가 가능하게 됐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런 금융기관 자체 내에서도 어떤 금융 업무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고객 중심으로 어떻게 고객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맞춰갈 수 있다라는 거, 맞춰가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280페이지 좀 보시면 마지막에 보시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까지 와 있다. 뭐 그런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CD ATM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자, CD ATM 서비스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현금을 인출하고 싶어도 예전에는 그 영업시간 내에 그리고 그 영업성 창구까지 가서 우리가 직접 수령을 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물론 이제 은행에 설치된 ATM뿐만 아니라 우리 뭐 놀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길거리에도 여러분들 그런 ATM기,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에도 그런 ATM기가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우리가 이런 뭐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뭐 송금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조회 서비스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그렇게 그냥 가볍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볍게 좀 보시고, 다만 저기 281페이지 보시면 저기 생체 인식으로 본인 인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존의 어떤 카드, 비밀번호 그걸로 여러분들 어떤 본인을 인증하고 인식을 했다면 지금은 홍채 아니면 뭐 지문 인식으로 그렇게 하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다라는 거. 근데 홍채라든지 지문 인식 같은 경우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느 단점이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카드 넣고 비밀번호 넣으면 뭐 그건 뭐 큰 비용이 들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홍채 인식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또 장치같이 카메라 같은 그런 것도 다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 많이 들어서, 그래서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보편화되진 않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문 인식이라는 거, 지문 그도 물론 먼저 미리 지문을 등록하고 그 지문이 일치하면 이 사람의 본인을 인정한다, 아주 좋은 방안이죠. 그렇지만은 자, 우리 예전에도 주민등록증 같은 거 여러분 지문 날인해서 손가락 10개 같은 거 다 손가락 10개 지문을 다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지문을 찍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어떤 분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도 그럴 겁니다. 어떤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지문 인식을 이용한 CD ATM기 같은 경우는 고객에게 거부감으로 해서 어떤 이용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뭐 홍채 인식 같은 경우는 어떤 초기 비용이라든가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널리 확대되진 않고 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무매체 거래인데요. 그러니까 이용 매체가 없어도 CD ATM 이용이 가능하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CD ATM기 이용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뭡니까? 뭐 카드라든지 통장을 들고 와서 그런 어떤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자, 아무런 어떤 이용 매체가 없어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자체는 어려운 게 아닌데, 그런 절차를 한번 볼게요. 제일 먼저 어떻게 한다? 자, 통장이나 카드 없이 금융 거래가 가능한 무매체 거래는 고객이 사전에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되겠죠. 그렇죠. 신청해가지고 그 사람이 자 무매체 거래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승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 승인에 대한 어떤 그런 등록까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신청하여 무매체 거래형 고유 승인번호를 부여받은 뒤에 자 CD ATM기에다가 그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라든지 계좌번호, 계좌 비밀번호, 고유 승인번호를 입력해서 이제 각종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를 말한다. 알겠죠? 이런 절차는 어려운 게 아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이런 이용 매체가 없다? 그러면 편하겠죠. 예전같이 카드를 꼭 갖고 다니고 통장을 갖고 다녀야만 그런 금융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현금을 찾기 위해서 카드나 통장을 지니고 다녀야 되는 어떤 불편함, 분실의 위험을 해소하고 또 뭐 창구 대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서비스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러분 보세요. 그러나 자, 무매체 거래도 이제 이런 문제점이 있겠네요. 어떤 문제점?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타인에 의한 예금 부정 인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개인정보가 막 카드 거래로 한다 그러면 제 지갑에 카드가 없다, 카드를 분실했다. 그럼 지금 그런 나 개인의 어떤 뭐 개인 정보라든지 개인의 어떤 예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부정 인출될 가능성을 인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자, 누가 지금 내 예금에서 인출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인지하기가 아무래도 카드 거래라든지 통장 거래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인지하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또 뭡니까? 다른 은행의 CDATM기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 그거 꼭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무매체 거래 같은 경우는 내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그 등록을 한 다음에 신청을 한 다음에 그 고유번호를 받고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그 금융기관의 CDATM기에만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금융기관의 어떤 CDATM기는 이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그거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는 자, CDATM기가 예전에 뭐 예금 인출 정도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대출금 이자 납부라든지 대출 원금 상환, 뭐 각종 조회, 뭐 이런 것들로 아주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렇게만 좀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뭐다? 제2금융권까지도 연계 서비스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전에 은행끼리 어떤 거래가 아니라 그 제2금융권까지 확대가 돼가지고 그런 쪽의 어떤 업무도 CDATM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저 페이지 282페이지 보시면 자, 이번 CDATM 기능의 진화라고 하는 그 위쪽에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시면 이 밖에도 CDATM이 설치된 장소의 특성을 고려해서 특화된 부가 서비스가 제공되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즘 보면 CDATM기 자체가 옛날 금융 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면 기차 버스 터미널에 설치된 CDATM에는 차표 발권이라든지 발매 서비스도 같이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에 설치된 CDATM을 통해서 우리가 민원 서류 발급이라든지 그런 행정정보의 어떤 검색 같은 그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CDATM기가 예전에 어떤 금융 업무에 한정된 게 뿐만 아니라 지금은 각 그 설치된 장소, 고유의 어떤 특징에 맞춰가지고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한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CDATM 기능이 이제 진화돼가지고 우리 보시면 자, 요즘에 보시면 좀 시력이 나쁘신 분들을 위해서 좀 크게 글자들을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휠체어 이용 고객용 뭐 CDATM기 뭐 그런 것도 있고, 또 안내 방송 들으면서도 이용할 수 있고, 어쨌든 고객의 편의에 맞춰가지고 그런 CDATM기도 지금 계속 서비스가 계속 진화되고 있고 발전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텔레뱅킹인데요. 자, 텔레뱅킹 요 파트는 여러분들 기출도 좀 됐었고 하니까 이것도 좀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텔레뱅킹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자, 우리 전화기로 우리가 각종 금융 업무를 하는 것을 우리가 텔레뱅킹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텔레뱅킹을 자, 우리가 많은 고객들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 금융기관에 자, 그런 등록된 어떤 고객들 있잖아요. 고객들의 어떤 정보,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어떤 금융 업무를 주로 이용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많은 데이터가 계속 쌓여서 누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런 연령대 아니면 이런 성별의 사람들은 자, 어떤 금융상품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고 이용도가 높구나라는 것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어떤 금융 마케팅의 어떤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거, 그것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텔레뱅킹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아울러 텔레뱅킹 처리 시스템을 통해 이용 고객의 거래 성향을 분석 가공해서 금융기관의 마케팅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금융기관의 새로운 영업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여러분들 자, 283페이지 보시면 자, 우리 보면 여기 교재 보면 자, 1369가 있고 1588, 1588, 1544, 1544. 여러분들 자, 요거는 좀 요거는 하지만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 두셔야 돼요. 왜 두 개를 비교해야 되니까. 자, 1369라는 것은 은행 대국민 고객 조회 서비스입니다. 국민 대고객 조회 서비스. 그래서 보시면 은행 공동의 대고객 조회 서비스 전화번호가 여러분들 자, 1369로 시작됩니다. 조회 서비스.
조회 서비스. 그리고 1544라든지 1588로 시작되는 거. 우리 가끔 전화번호 뜰 때 보면 자, 1544로 시작하거나 1588.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1588을 이용하더라고요. 1588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1588 그 관련되는 전화번호가 뜨던데 그거는 이제 은행 각 은행들 은행 고유 번호다. 고유 전화번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객센터 전화번호네. 각 경우는 고유 번호, 고객센터 고유 전화번호다.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1369 대국민 고객 조회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자, 요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것만 여러분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369 같은 경우 조회, 말 그대로 조회이기 때문에 조회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별도의 어떤 금융기관에 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이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1544나 1588 같은 경우 자, 이런 관련되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자, 우리 금융기관에 가서 그런 신청을 해가지고 등록을 해야 된다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은행 공동의 대고객 서비스 전화번호인 1369. 자, 위에 보시면 뭘 할 수 있다? 자, 예금 조회, 무통장, 거래 내역 조회, 그다음 수표 서비스, 신용카드 관련 조회 서비스, 환율 안내. 자, 여러분 보시면 다른 거는 자, 여러분 다 봐요. 조회 서비스. 내가 잔액이 얼마 남아 있는지 예금 조회. 그다음에 자, 무통장 거래 내역 조회. 그다음에 신용카드 뭐 이런 관련 조회 서비스. 그다음 환율도 당연히 있죠. 지금 환율이 어떻다? 그런 거 조회잖아요. 그래서 조회. 다만 이제 수표 서비스 같은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표 서비스. 그래서 수표 서비스는 자, 1369 번호로 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뭐다? 금융기관에 등록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다음 1544, 1588 같은 경우는 자, 우리 계좌이체 여기 가만히 계좌이체 뭐 공과금 납부라든지 일단 돈이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나가고 하는 거니까 계좌이체, 공과금 납부 뭐 이런 것들, 뭐 지로대금 납부 뭐 이런 것들은 자, 1544, 1588 은행 고객센터 고유번호 전화번호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걸 이용하려면 여러분들 자, 각 금융기관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이용해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3페이지 보시면 자, 텔레뱅킹의 이용이라고 돼, 이용 신청 및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369 이용하는 대고객 조회 서비스, 대고객 조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다? 거래금융기관에 별도의 신청 없이 그냥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별도의 신청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자, 이거는 신청이 불필요하다. 그런데 보시면 자, 각 금융기관의 ARS 고객센터를 통해 계좌이체, 아까 지로대금, 공과금 납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라? 고객이 직접 거래금융기관을 방문해가지고 텔레뱅킹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래서 그럼 신청서 제출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해본 경험 많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뭐 관련되는 어떤 그 접수 번호와 그런 것들, 뭐 보안카드, 텔레뱅킹에서 보안카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뭐 그 접수 번호라든지 그 등록해야 되는 그런 것들 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신청서를 접수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좀 방문하고 난 다음에 3일, 그리고 또 구분하셔야 될 게 우체국 같은 경우는 영업일 5일, 그러니까 5영업일 이내에 자, 그걸 등록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기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후로는 여러분 등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럼 다시 가서 다시 신청을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유 번호라든지 그런 것들을 부여받은 다음에 그때서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은행 고객센터 같은 경우는 자,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좌이체라든지 아니면 공과금이나 지로대금 같은 것을 납부할 수 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은행 같은 경우는 영업일 3일 이내야 되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5일 이내. 다른 것도 마찬가지니까 여러분들 요건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은행, 우체국 같은 경우는 5일 이내에 그런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영업일입니다. 그래서 공휴일 같은 거 이런 거 끼면 당연히 그 공휴일 거는 차감하고 더 그 기간이 더 늘어나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이용시간 및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용시간 24시간 연중무휴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금융기관의 어떤 뭐 전산 처리라든지 전산 업그레이드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 점검을 해야 되니까 그 경우는 좀 0시부터 7시까지는 제한될 수 있다. 다만 자, 계좌 이체 한도나 수수료도 금융기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자행이체 같은 경우는 자, 이거 조금 체크할게요. 자행이체 같은 금융기관까지, 즉 우체국 내가 신청했다 그럼 우체국에 송금하는 자행이체 같은 경우는 무료, 타행이체 같은 경우는 건당 한 500원 정도. 근데 이런 거는 전자금융을 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다? 이런 거는 뭐 수수료가 좀 저렴합니다. 다만 자, 상담원을 통해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도 인력
자, 인건비가 들기 때문에 이체 서비스, 상담원을 통한 어떤 이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높은 수수료가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안전 거래를 위한 보안 조치 관련해가지고 뭐 도청 보안 취약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텔레뱅킹, 도감청 보안 솔루션 이런 것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자, 우리가 최종 거래일로부터 자 1년 이상 우리 텔레뱅킹을 이용을 안 했어요. 텔레뱅킹 이용 안 했는데 갑자기 뭐 3년 있다가 갑자기 텔레뱅킹 누가 쓰거나 그럼 이건 도용될 가능성도 많잖아요. 왜? 오랫동안 안 썼다는 거는 그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 일단 이용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관심이 지금 없다라는 건데, 근데 나중에 이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누군가가 이걸 또 텔레뱅킹을 통해서 거래를 했다면 이것을 그 예금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도용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 최종 거래일로부터 1년 이상 이용 실적이 없다라면 그러면 그때는 이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용이 제한됐다? 그럼 다시는 못하는가? 그건 아니고 직접 이때는 또 뭡니까? 체크만 하세요. 직접 방문해가지고 내가 이때까지는 오랫동안 이 텔레뱅킹을 이용을 안 했는데 다시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거 좀 풀어주세요. 제한을 풀어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본인이 직접 거래금융기관에 방문해가지고 계좌 이체 제한 같은 이런 것들을 해제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실 게, 자, 인터넷 뱅킹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터넷 뱅킹.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뱅킹은 여러분 많이 하시잖아요.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자, 각종 금융 업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인터넷 뱅킹과 관련해서 여러분, 저 밑에 부분에 그 PC 뱅킹과 인터넷 뱅킹 그 위쪽에, 그것만 여러분 좀 체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 우리나라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자, 미국과 우리나라 비교하시면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터넷 뱅킹 전문 은행,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이 된 반면에,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이제 시작을 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은행 지금 자 인터넷 은행이 전문은행이 이제 등장을 했지만 자 인터넷 그 뱅킹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터넷 뱅킹을 전문으로 하는 어떤 금융기관이 등장한 게 아니라 기존의 어떤 그 금융기관이 기존의 어떤 금융기관이 각종 그런 금융 서비스 있잖아요. 창구와 관련 창구를 통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그 인터넷 뱅킹을 그러니까 추가를 했다라는 거, 그 차이 정도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자 인터넷 뱅킹 서비스가 전자의 형태인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그냥 시작을 했는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전문은행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자 기존의 어떤 금융 서비스 전달 채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인터넷 뱅킹 서비스를 추가하면서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그렇게만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PC 뱅킹과 인터넷 뱅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자 그럼 PC 뱅킹, 인터넷 뱅킹 관련해서 개념만 한번 좀 체크를 할게요. 펌 뱅킹, 그 다음 홈 뱅킹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냥 펌이라는 것은 회사잖아요. 펌. 그래서 여러분들 펌.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이용하면 펌 뱅킹이라 그러고 개인이 이용하면 홈 뱅킹이다. 뭐 그 정도 체크만 하시고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뱅킹도 요즘 많이 하지만 특히 요즘에 스마트폰 때문에 어때요? 그 핸드폰, 모바일 뱅킹도 많이 하잖아요. 모바일 뱅킹은 근데 넓은 범주에서 보면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인터넷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인터넷 뱅킹 특징 관련해가지고 다른 건 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인터넷은 병이 적게 들죠. 실시간. 그렇죠. 우리가 막 그 금융 업무를 하면 어때요? 바로 그 업무가 바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시간성. 그 다음에 멀티미디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여러 작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그 다음 쌍방향성 글로벌화 되어 있는데, 자, 인터넷 그 특징이에요. 여러분들 요것만 체크를 하시면 쌍방향성. 그래서 인터넷이 들어가면, 쌍방향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넷 뱅킹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 기존의 어떤 대중매체들, 신문이라든지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그냥 그 방송 채널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수용만 했어요. 보고 그냥 그렇구나.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 우리 평가가 그런 내용에 직접적으로 반영이 되거나 그렇게 의사 교환을 하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인터넷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에서 자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바로 실시간으로 뭐라 합니까? 그냥 댓글 같은 거 막 달잖아요. 그럼 댓글 달고 서로 그쪽에서도 뭐 갑론을박도 대화도 가능하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한쪽에서 무조건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아니라
정보의 주체가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을 하고 그리고 그 반응이 다시 반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서로 쌍방 의사 교환을 통해서 그러한 어떤 정보라든지 어떤 뭐 내용, 뭐 뉴스라든지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쌍방향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일방향성이 아니라는 거. 자, 이거는 여러분 나올 가능성은 없겠지만 그래도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일방향성이 아니라 쌍방향성이다라는 정도 그거만 여러분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 뭐 비용이 절감된다, 뭐 다양한 금융 서비스 상품 제공할 수 있어서 금융기관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재편된다. 이건 좀 체크를 할게요.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재편된다. 우리 아까 전자금융의 어떤 특징으로서 그렇게 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금융을 통해 가지고 전자금융을 이제 각 금융기관마다 많이 제공하다 보니까 어떤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때요? 그런 금융기관 중심의 어떤 업무가 아니라 우리 고객 편에 맞는 그런 업무를 계속 상품들을 개발하면서 고객 중심으로 이제 재편이 됐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자, 인터넷을 통하여 금융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금융기관 간 어떤 비교가 가능해짐으로써 자, 체크할게요. 금융 상품의 표준화를 촉진한다라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막 블로그라든지 그런 것들 보시면 여러분들 보험 상품이라든지 예금 상품 해가지고 그 블로그 작성하시는 분들이 어때요? 그런 금융 상품들을 다 올려놓자. 금융기관별 어떤 금융 상품들 올려놓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보면서 어때요? 각 금융기관마다의 어떤 그 비슷한 어떤 상품들을 비교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쉽게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 아무래도 그러한 어떤 게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상품이면 다른 금융기관도 어때요? 그쪽 그 상품으로 따라갈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가면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금융기관 어떤 상품이 이제 완전히 별개의 그런 게 아니라 좀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의 표준화라는 거. 자, 이것도 좀, 이 표현 자체가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 그렇기는 한 게 아니라 표현 자체가 아주 좋은 표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금융상품의 표준화. 자,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자, 각종 금융기관별 상품 거래, 상품 비교를 통해서 금융상품의 표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285페이지 보시면 인터넷 뱅킹 이용 위에 보시면 가장 활성화된 전자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그래요. 요즘 보시면 텔레뱅킹으로 여러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대부분 여러분들 자 인터넷 뱅킹, 특히 요즘 뭐 인터넷 뱅킹 중에서도 그 모바일 뱅킹 있잖아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쉽게 할 수 있는 모바일 뱅킹. 그 모바일 뱅킹도 어쨌든 인터넷 뱅킹 범주에 넓게는 포함이 되니까 어쨌든 가장 활성화된 어떤 전자금융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자 어때요? 그냥 무작정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직접 그 거래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나 인터넷 뱅킹 하려고 그러는데 좀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자 거기서 신청서 쓰라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신청서 쓰면 거기서 또 우리 뭐 보안 카드라든지 그런 것들 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받아다가 아까처럼 마찬가지 영업일 이내, 3일 이내 그리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5일 이내 그것을 등록하며 이제 이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285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하려면 자 금융 실명 거래 확인을 위해서 그죠 뭐 신분증이라든지 그런 것도 지참하고 만약에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자 학생증이나 주민등록증, 출금 계좌 통장, 거래 인감 지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 뭐 부모 또는 친권자 같은 경우 자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부모 또는 친권자 대부분 부모가 친권자지만 부모가 자 친권자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친권이 상실돼서 다른 친척분이라든지 아니면 제3의 뭐 다른 분들이 그 친권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미성년자를 대리해서 이렇게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금융기관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고객은 신청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그 다음 우체국은 5영업일 이내 그 보안카드를 자 우리 받아가지고 등록해서 이용해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공인인증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그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여러분 이용하실 때 그 공인인증서 있잖아요. 우리 그 다운 받아가지고 그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뭐 로그인 할 때라든지 아니면 각종 금융 업무를 할 때 또 공인인증서 번호 입력하라라고 그렇게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객관식 문제에서 여러분들 늘 그러잖아요. 뭐뭐만 이런 만자라든지 아니면 반드시 이런 말들 있죠. 이런 것들 있는 거는 빨간색 펜으로 한 번씩 좀 교재에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그게 자 지금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제가 늘 그러잖아요. 뭐 시험을 치다 보면 반드시라는 말, 그다음 만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거 예외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맞을까라는 그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뭐다? 인터넷 뱅킹 이용 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보셔야 될 게 모바일 뱅킹인데요. 자,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는 자, 위에 오히려 가장 많이 활성화된 거잖아요. 근데 모바일 뱅킹은 자, 인터넷 뱅킹과 차이가 뭡니까? 접근 매체가 뭡니까? 일반 컴퓨터가 아니라 우리 핸드폰, 스마트폰 같은 경우 그걸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인터넷 같은 경우, 인터넷 뱅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자, 일단 인터넷이 설치되고 큰 뭐 노트북이든 어쨌든 컴퓨터, 뭐 데스크탑이든 어떤 컴퓨터가 존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 길에서 갑자기 인터넷 뱅킹을 하고 싶어도 그럼 컴퓨터가 설치된 장소에 가서 컴퓨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가 접속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 뭐 데이터를 쓰든 와이파이를 쓰든 어쨌든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장소적, 시간적 제약을 거의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여러분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장소적, 시간적 제약 안 받으니까 가장 많이 요즘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86페이지 보시면 자, CD, ATM 서비스나 인터넷 뱅킹과 달리 매체의 특성상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뱅킹과 관련해가지고 좀 더 이제 진화된 게 이제 스마트폰 뱅킹인데, 근데 그 스마트폰 뱅킹을 그냥 모바일 뱅킹 어떻든 스마트폰도 모바일이잖아요. 그렇게 범죄에 포함시켜도 되고, 마지막처럼 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스마트폰 뱅킹은 휴대성, 이동성 및 개인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이용해서 조회, 이체, 상품 가입 등 기본적 업무에 한정되는 인터넷 뱅킹과 모바일 뱅킹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걸로 예상된다. 그래서 스마트폰 뱅킹과 관련해서 워낙에 많이 쓰니까 이제 금기관에서도 스마트폰 뱅킹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 그 범위를 확대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더 활성화될 거다. 그런 정도 가볍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전자금융의 어떤 기본적인 계략은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 게, 자,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네요. 자, 요거는 어렵진 않습니다. 요거와 관련해서 뭐 질문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것 때문에 고민스럽다, 고민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없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 오프라인 그 진도별 모의고사 같은 경우도 자, 요 파트는 아직 시험을 안 쳤거든요. 진도를 그냥 나간 상태고, 원래 이번 주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쪽은 여러분 뭐 수험생분들도 그런 거 틀리진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그냥 그래도 우리 한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카드 거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카드 거래 구조와 관련해서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신용카드 라고 할게요. 아니면 그냥 일반 카드라고 봐도 신용카드사, 자, 회사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가맹점이 있을 겁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점포라 그러죠. 가게. 그 다음에 이용 고객. 또는, 자, 이 카드 회원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일단 카드 거래의 어떤 구조 관련해서,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신용카드 회사와 이용 고객이 카드 카드 계약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카드 계약이 이제 성립되면, 그럼 신용카드 회사에서 이번에 어떤 신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능력치 같은 것 좀 따져가지고,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들 따져가지고 신용 한도를 갖다가 부여를 할 겁니다. 그러면서 카드를 이제 제공을 하면, 그때부터 뭐 합니까? 우리 이용 고객 카드 회원은 뭡니까? 이제 가게마다 어떤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고, 자, 현금 대신에 카드를 지불하면서 그런 현금 지불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신용카드와 이용 고객이 자, 어떤 카드 계약을 맺습니다. 카드 계약, 예, 이렇게 맺고 이제 카드를 수령하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이용 고객이 가맹점에 가서 자, 이제 물품 구매를 한다. 자, 물품 구매를 하면, 자, 그리고 카드를 긁잖아요. 긁으면, 자, 여기서 있는 카드 단말기를 통해서 이 신용카드 회사에 이 사람이 그런 물품을 구매했다라는 그런 정보가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카드 회사에서는 그거 이제 물품, 구매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네. 이렇게 해서 그 물품 구매액을, 자, 여기 가맹점에 그 계좌로 자, 이체를 해주는 거예요. 송금을 해주면. 근데 이때 신용카드 회사, 이번에 뭐 물론 말도 많기는 했지만, 자, 어쨌든 신용카드에서, 자, 제가 한 10만원짜리, 자, 우리 또 옷을 하나 샀다라고 하면, 자,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자, 가맹점에 10만원 다 주는 건 아니죠. 여기서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를 뗀다. 자, 뭐, 정확하게 얼마?
한 99,000원? 자, 이렇게 정도 뗀다라고 할게요. 99,000원. 그 1,000원 정도 떼고 99,000원을 자, 주고, 그리고 신용카드사는 나중에 99,000원을 줬지만, 여기 때는 얼마입니까? 이용 고객들한테는 자, 10만 원의 어떤 돈을 청구를 하고, 그 다음 달, 대금, 카드 대금 납부하라고, 자, 10만 원 납부하라고 이렇게 청구하는 그런 구조죠. 그건 누구나 이제 다 아는 거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일반적인, 카드 거래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신용카드뿐만 아니라, 자, 일반 체크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렇게 후불제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기존 이용 고객의 은행 금융기관 있잖아요. 그 예금 잔액에서 예금 그 계좌 잔액에서 뭡니까? 바로 들어가고 그냥 바로 예금 계좌 잔액에서 차감된다라는 그런 구조지. 어쨌든 이런 등장 인물, 등장 그 이용자가 등장 당사자, 즉 계약 당사자 3명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카드 거래의 기본적인 구조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카드 거래 같은 경우는 카드 회원, 카드 발급사, 가맹점 그리고 뭐 가맹점의 거래 금융기관이 한 네트워크 안에서 서로 연결돼서 전자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카드 회원이 가맹점에서 카드 이용하면 카드 발급사가 가맹점 거래 금융기관과 자금 정산을 통해서 카드 결제 대금을 입금해주며 카드 발급사 그러니까 이게 딴 게 아니라 요 신용카드사가 이 가맹점 그 점포주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개설한 어떤 그 계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입금해준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꼭 굳이 뭐 가맹점의 어떤 거래 금융기관까지 등장 안 시키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3면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카드 발급사는 카드 회원으로부터 약정한 날짜에 카드 결제 대금 회수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신용카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거 그냥 보시면 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자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 자, 초과액의 15%까지 300만 원 한도로 자, 소득 공제를 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이 교재 자체에서 제가 막 그 내용이 자, 소득 공제란 말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소득 공제란 말 나오고 세액 공제 나오면 자, 이게 막 서로 혼용이 됐을까요? 그래서 저기 우정본에서 나왔던 교재 자체 내에서도 여러분들 서로 막 혼용이 됐거든요. 근데 자, 소득 공제란 말이 나오면 그냥 세액 공제다. 세액 공제란 말이 나오면 소득 공제다. 같은 의미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그냥 비교할 건 없고 그냥 자,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우리가 신용카드를 막 사용했는데 그 사용액이 자, 총 금액 자, 우리가 사는 총 금액을 그러니까 금액이라는 게 월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버는 돈의 25% 그러니까 제가 100만 원을 벌면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의 15%까지 자, 25% 초과하는 경우에 15%까지. 근데 다만 이게 돈이 너무 액수가 크면 안 되니까 얼마 한도? 3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비교를 하십시오. 그다음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자 고객이 카드를 이용한 것 동시에 고객을 신용 항도가 아니라 예금 계좌 잔액 범위에서 제가 신용카드사가 아니라 어떤 A은행이다라고 할게요. N은행의 잔액이 100만 원이 지금 자 남아있다 그러면 제가 우리 가맹점에서 어떤 물품을 구입했다 그럼 바로 뭡니까? 여기서 자 10만 원이 차감돼서 이제 90만 원 이런 잔액이 남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결제 대금이 바로 인출되는 카드를 말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간에 보시면 직불카드, 신용카드 가장 큰 차이는 이건 뭐 상식으로 하죠. 이거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후불이죠. 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달 청구서에 카드 대금 납부하라고 그렇게 하지만 요 직불카드 같은 경우는 바로 결제가 되니까 자 후불이냐 선불 후불 자 즉시 결제 그죠 즉시 결제 방식이고 이건 후불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보세요 직불카드 사용 금액 역시 총 금액의 25%를 초과하는데 다만 그 초과 금액의 자 기존 신용카드가 15% 있다면 자 이거는 몇 퍼센트 30%까지 자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자 직불카드 그래서 그 총 금액의 20% 초과했다. 그러면 이때는 15%가 아니라 30%까지 300만 원 한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물론 이제 금융기관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자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4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학생들 좀 보다 보면 자 어떤 부모님들은 학생들한테 용돈을 안 주시더라고요. 용돈을 안 주시는 대신에 그 체크카드에다가 돈을 요즘 용돈을 그렇게 넣어주시더라고요. 체크카드라는 것은 계좌에다가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가 자 정말 현금을 써야 될 경우를 제외한
제외하고는 대부분 어떤 뭐 요즘에 워낙 가게마다 다 카드 단말기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뭐 떡볶이집에도 가고 뭐 여학생 제가 통장을 한번 봤었거든요. 여학생 그 통장을 보니까 그러니까 뭐 떡볶이집에도 가고 옷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뭐 친구들이랑 뭐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보니까 그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뭐 자녀들이 어떻게 용돈을 쓰는가라는 것을 부모님이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면 자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근데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자, 이런 표현도 좀 그래요.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신용, 그 조회를 통해가지고, 저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어떤 가입 자격이 되는지, 그러니까 가입 자격이 되는지, 각 금기관마다 그런 설정된 기준은 다르겠죠. 그게 이제 부합할 경우에 신용카드는 발급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자, 직불카드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불카드 이름이 보세요. 비자 카드사의 오프라인 직불카드 이름인 비자 체크카드에서 체크카드라는 명칭이 유래되었다. 그래서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서명을 통해서 우리 뭐 체크카드 써도 사인하시라고 하잖아요. 서명을 통해서 본인 확인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자, 우리가 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더라도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자, 먼저 신용카드로 자, 결제를 하고 나중에 제가 그 대금을 갚으면 되는 거잖아요. 대금을 납부하면 되는데 체크카드 같은 경우는 예금 계좌에 잔액이 있고 그게 이제 물품을 구입하면 그 잔액이 바로 이제 인출되는 경우인데 자, 그게 원래적 의미의 체크카드예요. 근데 자, 우리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각 금융마다 이런 걸 이제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꾸준하게 그 입금이 되는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뭐 지방에서 그러니까 뭐 서울로 이제 대학생들 유학 온 대학생들 서울로 유학 온 대학생들이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집안 장학금을 이제 매달 이제 송금을 해주잖아요. 우리 아들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필요한 책도 사보고 맛있는 뭐 그것도 좀 사 먹으면서 그렇게 공부하라고 매달 뭐 100만 원, 5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송금을 해온다고 할게요. 자, 그런 분들한테 보통 보면 좀 이런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같은 게 좀 인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돈이 들어오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 기존의 어떤 체크카드 기능뿐만 아니라 자, 어떤 신용 공여 방식, 즉 신용 공여 기능을 갖다가 부과를 한 겁니다. 체크카드인데도 불구하고 자, 하이브리드. 자, 이거 체크카드라고 할게요. 네, 체크카드 같은 경우 자, 여기 보면 자, 하이브리드. 자, 여기는 신용 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금 계좌 잔액이 없어요. 지금 돈을 다 쓰고 빵원이지만은 저게 신용카드처럼 자, 일정한 금액 소액이에요, 소액. 그러니까 이거는 30만 원 한도로 우리 신용 공여 기능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의 체크카드는 신용 공여 기능이 없어 할부 서비스나 현금 서비스 이용할 수 없지만 최근에는 신용 등급에 따라 소액의 어떤 신용 공여가 부여되면서 그런 하이브리드형 카드가 가능하게 됐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용 공여 기능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우리 신용카드로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우리 신용카드로 뭐 할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상이잖아요. 외상으로 우리 결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현금 서비스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가능하고 그 다음에 할부 구매 뭐 이런 것들 다 돈은 그건 어차피 외상이잖아요. 할부 구매라는 건. 자, 그런 것들이 가능하게 하이브리드형 카드. 그게 얼마다? 자, 가입도 중요합니다. 소액으로 30만 원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 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보시면 자, 직불카드. 어차피 체크카드가 직불카드의 하나니까 이것도 역시 금액의 20% 초과하고 그 다음에 초과된 금액을 30%를 초과하고 최대 한도 얼마? 300만 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 얘랑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랑 그렇게 구분을 하시고 그래서 25% 초과하는 경우 자, 신용카드는 그 초과액을 15%를 한도로 해가지고 15%를 자, 세액 공제하는데 그것은 3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그리고 얘네들은 어때요? 직불카드랑 체크 같은 경우는 30%. 30%까지 300만 원을 한도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 그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체크카드 같은 경우 이용 시간에 제한이 없고 근데 우체국 같은 경우는 체크카드가 4시부터 5시 뭐 이렇게 뭐 금융기관의 어떤 전산 점검 시간으로서 우체국 같은 경우는 4시부터 5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어쨌든 이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언제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체크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30%까지 그리고 300만 원 한도로 소득 공제, 즉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 하나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실게 이제 선불 카드인데 선불 카드는 자, 객관식으로 문제 내기 참 좋은 그 지문들이 많고 그리고 기출도 또 됐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선불 카드 선불이네요. 그래서 아까 제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체크 카드는 선불 카드가 아니라 체크 카드는 즉시 결제 방식이다. 그렇죠? 선불은 뭐다? 돈을 미리 주고 그 가액을 갖다가 이제 사는 거죠. 그 가액에 표상되는 가치만큼 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선불 카드. 자, 네, 선불 카드. 선불 카드는 기존의 어떤 세 개의 카드와는 좀 다른 개념이네요. 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기프트 카드. 그래서 요즘에 보면 편의점 같은 데나 마트 같은 데 보시면 여러분들 선불 카드 뭐 다양한 종류의 선불 카드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뭐 조카들이나 여러분들 뭐 집에 보시면 학생들 이렇게 보면 그 문화상품권도 비슷한 의미죠. 따져보면 그 돈으로 제가 뭐 10,000원 주고 그런 선불 카드, 기프트 카드를 샀다. 그러면 그 기프트 카드에 있는 고유한 또 번호를 입력하면 그 10,000원어치 그 해당되는 어떤 가액만큼 사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게임 같은데 그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프트 카드는 선불 카드 가장 대표적인 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불 카드는 고객이 카드사에 미리 대금을 결제하고 카드를 구입한 후 카드에 저장된 어떤 금액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카드고 최근 인기를 얻고 있는 기프트 카드 요게 가장 대표적인 선불 카드라고 할 수 있다. 네, 일단 먼저 기프트 카드, 선불 카드 요 개념 먼저 체크를 하시고 기프트 카드는 일정 금액이 충전되어 있는 자 무기명 상품권입니다. 무기명 상품권. 자 원칙적으로 자 원칙입니다. 무기명. 그래서 아까 제가 문화상품권 같은 것도 따져보면 선불카드 일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명이니까 즉 선불카드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우리는 신용카드나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 명의자가 직접 써야 되는 거잖아요. 직접 그 신용카드 명의인 사람, 그 소지자, 그 신용카드 쉽게 말해 신용카드 주인이 써야 되는 거지만 그 사람이 쓰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만 이거는 뭡니까?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쓰도록 특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소지하고 누구나 다 이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무기명 상품권이 원칙입니다. 네, 원칙이다. 그 카드 발급사에 따라서 자 3회까지 재충전이 가능하다. 그렇죠? 무기명 카드도 어쨌든 그걸 만드는 어떤데 비용이 들 건데 그걸 한번 쓰고 버리기에는 어느 정도 뭐 비용적으로도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 몇 번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3번까지 충전 가능하다. 자 3회 충전. 3회 충전이 가능하다라는 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용카드사를 통해 연령에 제한 없이 자 우리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 신용이 있는 자 그 다음 체크카드는 만 14세 이상 그 다음 여기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 연령 제한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선불카드는 당연히 연령에 제한이 없겠죠. 그래서 미리 자 그것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가액의 범위 내만큼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초등학생들 가면 생각해보면 기프트 카드 뭐 아니면 문화상품권 가지고 여러분 게임에 막 접속해서 각종 필요한 아이템이라든지 뭐 총도 사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살 때 보시면 선불카드는 연령에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프트 카드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면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데 또한 인터넷 쇼핑몰 같은 온라인에서도 결제 이용이 가능하고 자 이때는 자 카드 발급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본인 확인용 자 비밀번호 등록해라. 자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그렇겠죠. 기프트 카드를 직접 이렇게 우리 제출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등록한다. 비밀번호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즘엔 그런 게 아니라 그 카드 자체 내에서 어떤 그 고유 번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체크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최근에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제휴하여 편의점에서도 기프트 카드 판매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객은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구매할 수 있고 다만 자 이거 볼게요.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선불 카드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우리 체크 카드 같은 경우 물론 이제 1일 이용 한도라든지 그런 건 있겠지만 자 예금 계좌 잔액 범위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도 아까 제가 말했지만 그 사람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어떤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서 그 부여된 그 신용카드 부여 한도만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얼마만큼 한도가 있다? 자 50만 원의 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최고 발급 한도가 50만 원이다라는 거. 그렇게만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50만 원. 최고 한도가 50만 원이다. 요거는 어떨 때 무기명 채권 원칙일 때고 다만 자 예외 기명 그러니까
기명, 요 카드는, 요 선불 카드는 누구만 딱 쓰게끔 특정화된 거. 그런 기명 카드, 기명식으로 됐을 때는, 자, 요때는, 자, 실명하기가 되겠죠. 그때는, 자, 얼마까지? 자, 200만원까지 여러분들 한도가 높아진다. 200만원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제가 미리 그 금액만큼 주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뭐가 없다? 신용 공여 기능이 없어요. 신용 공여 기능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뭐 할부 거래라든지 현금 서비스 같은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 다음 이제 보통 이제 유효기한이 자 5년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그냥 여러분들 다 암기하시고 뭐 정말 필요한 거는 여러분들 그 헷갈리는 부분은 나중에 그때 집중적으로 그 정리를 하고 지금 이제 요거 그냥 정리하시면 요거는 저 이 파트는 전자금융 파트는 여러분들 그냥 제 요 수업 시간에 그냥 진도 끝내십시오. 진도 끝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그냥 한번 가볍게 그냥 한번 한 5분, 3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만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정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자, 요 4가지 카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개념들 먼저 체크를 하시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만 14세 이상 그리고 요 세액 공제와 관련해 가지고 신용카드는 자 보다 금액의 25% 초과하고 15% 15%의 범위 내에서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하지만 얘들은 30% 범위에서 300만 원 한도로 세액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게 좀 봐두시면 되고요. 그다음 얘네들은 조금 다른 게 바로 선불 카드, 대표적인 게 여러분 기프트 카드다. 자, 기프트 카드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 무기명 상품권이다. 그래서 그거 소지자면 누구나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기명 상품권이 원칙인데 요때는 여러분들 자, 선불 카드 같은 경우는 자, 여러분들 여신 전문금융법 관련해가지고 자 발급 한도 50만 원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실질 명의가 확인된 기명식 자 선불카드 같은 경우는 자 200만 원까지 발급이 가능하다라는 그 차이. 이것도 금액까지도 중요하니까 바로 암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불카드 자 그냥 카드 쓰고 다 버리기는 아깝잖아요. 그래서 3회까지 충전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체크카드 만 14세 이상, 신용카드 만 19세 이상 그리고 신용 있는 자 그리고 이때는 연령의 제한이 없다. 그래서 초등학생들 기프트 카드 쓰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자 발행 유예 기간도 5년 정도로 제한이 됐고 당연히 자 선불 카드는 뭐 없습니까? 신용 공여 기능이 없기 때문에 현금 서비스라든지 할부 거래 안 됩니다. 체크 카드도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다만 체크 카드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형 체크 카드라고 해서 원칙적으로는 체크 카드에 뭐 할부 기능이라든지 현금 서비스 같은 신용 공여 기능이 없지만 여기는 신용을 부여해서 소액 얼마만큼 30만 원까지 어떤 신용 공여 기능이 제공된다라는 거 그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카드 파트도 다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예, 그렇게 좀 보이고 자 여러분들 조금 쉬었다가 저기 우체국 예금 상품 서비스 그 파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